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간밤에 FOMC, 3월의 FOMC가 끝났습니다. 점도표 변화는 크게 없었고 기자회견도 오히려 좀 비둘기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분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FOMC가 있었는데요. 물가가 최근에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연준의 스탠스는 좀 12월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환호를 했습니다. 네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사실은 저는 점도표를 한 3회 인하에서 2회 인하 정도로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보면 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네. 실업률 전망치를 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코어 PC 전망치 좀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3회 인하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바뀐 부분도 있지만 연준의 마음도 좀 바뀐 것이 어쨌든 간에 이제까지는 과속 긴축을 걱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과잉 긴축을 걱정하는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속 긴축에서 이제 과잉 긴축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그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기준금리가 고점 레벨까지 좀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밸런스를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고용과 물가를 잡아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어떤 연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과잉 긴축이 아니라 진짜 긴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는 물가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이게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세 번이게 되면 그래도 6월부터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좀 들썩이잖아요. 고착화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하 시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인플레이션이 저는 뭐 3% 고착과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PCE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2.5 미루트로 내려와 있고 코어 PC가 2.8 정도니까요. 지금 예상되는 2월 코어 PC가 2.8인데 네. 파월 의장도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 작년 하반기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잘 잡혔다. 올해 1, 2월은 생각보다 좀 인플레이션이 위로 튀었다. 근데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일시적인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에 주목하겠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상정했던 시나리오와 그 코스에서 네.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일시적으로 위아래로 튈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신 게 네. 저도 사실 6월에 첫 인하 할 거라고 보는 편인데 네. 왜냐하면 앞으로 3번 정도의 PC가 남아 있습니다. 6월까지. 네. 그러면 그 PC들이 지금 연준이 올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결국은 2.4로 찍었는데요. 네. 거기서 크게 이제 그 대세 지장 없는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면 앞으로는 뭐 사실 6월쯤에는 과잉 긴축을 걱정하는 지금 연준의 태도. 그러니까 연준의 태도라는 게 매 FOMC마다 휙휙휙휙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한번 태도를 시장에 내비치면 그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 바꾸더라도 아주 서서히 바꾸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과잉 긴축을 걱정하는 모드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라고 보면 한 6월쯤 그 첫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6월로 지목하는 게 대부분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대선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텐데 그 금리 인하의 액션이 자칫 정치적인 행동으로 비춰질까 봐 9월쯤에 해야 되는데 6월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물론 그런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를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연준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연준 자체가 그런 행동을 하면 또 독립성에 대해서 스스로를 또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데이터 보고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만 미국 대선에 따르는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대선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 네. 게 다른 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4년간 일어난 인플레이션이 7.6%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이 17%가 지금 넘습니다. 거의 2배 넘는 차이인데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워야 될 숫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도 본인의 잡을 유지하고 있는 한 실업률에 신경을 잘 안 쓰실 가능성도 그렇죠. 크죠. 하지만 나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후배들 밥을 좀 사주고 싶은데 이거 물가가 물가가 높으면. 너무 높으면 그렇죠. 사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던 집중 취재 기사가 있습니다. 트럼프 때 잘한 것과 바이든 때 잘한 것에 대해서 열성 지지자들 몇 명을 인터뷰해서 심층 기사를 쓴 게 있는데 그 네. 기사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경제 숫자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다. 물가다. 이렇게 보면 지금 바이든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 함부로 사실 긴축을 과소긴축이라고 나중에 판명될 짓을 했다가는 사실은 이거 뒤에 선거에 가까워와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생각보다 안 좋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이거 집중포화 당할 가능성도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준은 오히려 연준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이든의 재선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가는 사실 뭐 실업률하고 물가로 봤을 때는 실업률은 이제 생존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이제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70년대에 또 아픔도 있어갖고 연준 입장에서도 뭐 정치 때문에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거는 주지는 않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좀 빨라졌어요. 대표적으로 이 BOJ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좀 탈출을 했습니다. 긴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약간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은행의 이 스탠스는 생각보다 좀 더 완화적인 게 오래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 왜 그런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완화적인 게 오래 갈 거다라는 게 혹시 이제 속도 조절 앞으로 할 거다. 화끈하게 긴축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쵸. 하는 건 제가 보는 거는 한 뭐 몇 가지 이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본은행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 탈출하고 일드 커브 컨트롤 없애고 뭐 이런 게 네. 일본에서 물가가 막 체계적으로 상승률이 너무 튀고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일본이 그동안 사실 이제 지금 우에다 총재가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 4월이었는데 일본은행 스태프들한테 내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네거티브 금리나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자산 매입 같은 것에 대해서 공과 가를 조금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봐라. 그것을 평가한 후에 우리가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 통화 정책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1년 지난 시점이 이제 지금쯤 됐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이제까지 일본은행의 그 비전통적 통화 정책들의 공과 과 중에 과 부분, 특히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는 부분, 일드 커브 컨트롤을 통해서 10년물 쪽에 왜곡을 주는 부분, 예. 이것들이 금융시장 교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뭐 일본이 경제 상황이 갑자기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하고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통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두 번째 이유인데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통화정책 전환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네. 속도 측면에서는 앞으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긴축의 코스는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답을 들어보니까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연장인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일본 워낙 이제 언론에서도 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죠. 마이너스 금리 NIRP를 포기하고 이제 일본 은행마저도 긴축에 나선다.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있다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 엔화가 일본으로 가서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전 세계 자산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와타나베 부인이 이제는 엔화를 팔고 원화를 사거나 달러를 사는데 오히려 엔화를 사면서 엔화 강세를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근데 아까 답변도 주시긴 했었지만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어떻게 알아보세요?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고민들. 청산 방향은 분명히 일어나겠죠. 그래요? 그리고 그 뭐 자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찾던 걸 자국에서 투자처를 찾는 경향은 생기겠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볼륨, 그러니까 크기인데 미국 그 국채 보유국 중에 사실 단일 보유국으로는 최대인 게 일본이 제일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는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도 자체가 일본 중앙은행의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엔저 모드가 풀리는 속도 자체도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 그럼 속도 자체로는 사실은 그렇게 빠르지 않겠지만 볼륨이 워낙 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굉장한 임팩트를 가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한 뭐 5년쯤 지나 보니까 야 그래서 그때 2024년 초에 일본 중앙은행이 그렇게 저금리 탈피하면서 한 5년쯤 지나서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국제금융시장에 조금 캐피탈 플로우를 만들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변화되는 17년 만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 안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설피했다는 거는 이제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의 초반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갖고 가기에는 또 어렵다. 이게 사실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뭐 교수님께서 직접 자세히 들여다보는 쪽은 아니지만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엔화가 엔저로 인해서 일본이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예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엔저로 인한 수출 모멘텀 이로 인해서 도요타 자동차가 현대차보다 더 이제 수출에 대한 강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았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처럼 최근에 엔화가 그러면 강세를 가지게 되면 그동안 좀 약간 경합도가 좀 높은 업종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긴 입니다. 뭐 일부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인은 아니지만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또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계속해서 같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네. 방향성과 속도 혹은 방향성과 크기는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그쵸. 그게 뭐냐면 방향성은 분명히 엔저가 조금씩 풀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히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곳 쪽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좀 높아지긴 하겠죠. 근데 네. 첫째로는 그 속도 자체가 빠르지 않을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무역 쪽에서 우리나라가 그 자동차 같은 그 분야에서의 일본 기업과의 국제 시장에서의 세계 시장에서의 그 수출 경쟁 그 경쟁도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일본을 이겨서 더 많이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일본이 엔저가 조금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기업의 채산성 강화로 가긴 하겠지만 그것이 눈에 띌 만큼 굉장히 큰 효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FOMC 결과와 이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과까지 다 두루 살펴봤고 일본은행의 결과는 좀 긴 시각에서 속도를 좀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OMC의 불확실성이 좀 다소 사라졌고 오히려 또 마이크론이 지금 시간 외에서 15% 가까이 급등하는 부분들이 국내 시장 2,700 안착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